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향학료를 불태우시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좀 힘든 일정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또 힘이 새로 솟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에 그 이 존경하는 이문영 선생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 가지고 불러 주셔 가지고 어 기쁜 마음으로 단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어 조금 전에 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문영 선생님하고 저의 인연은 한 20년 됩니다. 제가 도호쿠 대학에 잠시 재직했을 때 센다이에 오셔 가지고 프로젝트 연구를 하시면서 그때 맺은 인연인데 지금 20 년이 됐네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이문영 선생님의 연구를 놀라움으로 바라보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러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일 관계, 일본 정치 외교를 하면서 한일 관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본 문제를 일종의 저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어 조금 제 소개 겸해서 이제 오늘의 얘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미리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지금의 저의 발단이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1 학년 때 초여름인지 아니면은 늦여름인지 하여튼 굉장히 뜨거웠던 여름날에 교련 연병장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루한 청춘이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장 꽃다운 청춘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가. 흙먼지 속에서 뒹굴면서 이 고무로 만든 모이의 애무원 소총을 들고 교련 선생님한테 터져가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는가. 그때 이제 분열인가 열병인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 교련 선생님한테만 터지는 게 아니고 선배들한테도 불려가 가지고 오코팔로 터지면서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이제 그게 제 생각에는 이 시간적인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역사적인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이게 전쟁의 공간이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고 이게 분단을 거쳐서 전쟁을 하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방, 분단, 전쟁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게 어렴풋이나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압도적으로 이 국제적인 영향력 속에 한반도가 놓여 있었고 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 영향 자장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학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개가 되었던 것이고 연구자를 지향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거기서부터 들어갔는데 가장 이 한반도의 현실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는 역시 미국이었죠. 그래서 한미 관계라고 하는 걸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미 관계로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역시 이 해방이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사고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미국의 대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일부분인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압도적으로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이라고 하는 퍼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한반도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이 한반도 현실이 이해되지 않으면은 '나의 삶이 이해되지가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연장선 속에서 일본 문제에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나의 삶의 문제로서 나의 삶의 공간에 들어와 있는 일본 문제라고 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규명하거나 그것의 어떤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궁리하거나 이런 거를 업으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의 이 일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부분이죠. 지금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한국의 현실, 여기에서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포스트 아베 시대 한일 관계를 구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지금 비근한 현실이라고 하는 게 아베 정치가 막을 내리고 일본에서 지금 스가 그다음에 기시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명한 내각을 사이에 두고 지금 기시다 내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아베 내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렬한 어떤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 시기가 기회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위기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점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크게 이 이야기의 덩어리는 어디에다가 해야 되죠? 크게 이야기의 덩어리는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사의 문제, 그 다음에 현재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런 일본과 미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세 가지 덩어리고요. 원래 한일 관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어 같은 건데요, 슬로건 같은 건데,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를 구상하자 또는 구축해 나가자, 뭐 이런 표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과거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것을 직시함으로써 그것이 미래를 구상하는데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미래 구상 없는 과거 해결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미래를 함께 할 생각이 없는 상대라고 한다면 과거의 문제를 갖다가 풀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만일에 함께 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게 양자가 어떻게 보면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그것은 항상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와 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뭐 시간적인 단위입니다만은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 어떤 문제들이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문제는 당연히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입니다. 이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문제를 보기 위해서 이 문재인 정부는 어떤 대일 정책으로 임했는가,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 시절의 문재인 씨는, 즉 문재인 후보는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이 좀 구체적인 예가 나온 것은 17년도 1월 달에 비공개로 만들어진 공약집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를 요구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공약집을 몇 차례 바꿔가면서 이 4월 달에 이제 공식으로 내거는 10대 공약으로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일본 문제,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그 공약을 집대성한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라고 하는 데에서는 재교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재교섭 등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납득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그런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2015년 합의에 대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재교섭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진척이 됐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막상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된 이후의 대일 정책은 이 점에서는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일본을 상대하겠다, 이런 입장이 보입니다.
즉, 이 7월 19일 날 발표된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였죠. 거기에서는 위안부 문제는 대일 외교의 문제가 아니라, 즉 일본에 대해서 외교의 문제로 풀 문제가 아니고 국내 문제로서, 즉 여가부의 문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아,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이 국내 문제로 이 문제를 풀겠다. 대일 외교로 이 문제를 가져가면은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겠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양호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국내적으로 못했던 문제를 푸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좀 시작해 보겠다. 이렇게 톤이 좀 바뀌었습니다. 즉 재교섭이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들어가지 않았고, 이걸 대일 외교의 과제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나타났던 것이죠. 대신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한일 관계, 즉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는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일 관계도 양호하게 관리되어야 할 양자 관계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투 트랙 접근이라고 하는 원칙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의 기조였습니다. 이 기조는 한 번도 이게 부정된 적이 없이 쭉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남북 관계보다는 오히려 국제 관계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 공조보다는 국제 공조에 좀 비중을 둔 그러한 외교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결 때문에 한일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죠. 사실은 위안부 문제는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는 이 2017년도 말에 이 합의 검증 TF가 합의 검증 보고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스로 대일 관계는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이 관리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18년도 10월 달에 나온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이렇게 타협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대립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2018년도 10월 달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재인 정부라서 이런 판결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 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대법원 판결의 그 기본은 이미 2012년도 대법원 판결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때 나왔던 겁니다. 그때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그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이 나왔었고, 이 결정에 따라서 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2018년도 10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은 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 달에 대법원 판결은 문재인 정부라서 나온 판결은 아니다. 특히 이제 사법부가 정부의 눈치를 본다거나 해서 나온 판결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나온 정부였기 때문에 이러한 대부분의 판결을 수용해서 거기에 따른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차이점이겠습니다. 즉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대일 외교로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정부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나온 정부였기 때문에 그 촛불혁명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정치적인 지형 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헌법 위에 서 있는 어떠한 권력도 부정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헌법 위에 있는 이면 헌법의 존재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혁명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그 전 정부와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강대강으로 대치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에 대법원 판결 때 일본은 어쨌길래 그러면은 더 이상 타협할 수 없는 강대강의 상태로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일본은 이것을 국제법 위반이다. 그래서 한국의 사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행정부가 이 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이상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즉 한국 정부가 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뭔가 시정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국제법 위반이다 그러면서요. 그렇지만은 대법원 판결은 순전히 그 법리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법리상으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판사들은 그거는 2012년도 판단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즉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확인한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한국병합조약이 1910년에 이미 무효였음을 확인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공식 해석에 입각한다고 하면은 한국 사법부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판결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의 입장이었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아까 그 이면 헌법을 부정한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태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국 정부가 이 감수해야 할, 어떤 의미에서는 감수해야 할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1910년 한국병합조약의 효력 문제가 다시 재현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른바 1965년 체제라고 하는, 즉 한국과 일본이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맺은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인 기본조약이 만들어 놓은 양국 관계의 어떤 특성, 그것을 1965년 체제라고 한다면 그 1965년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1965년 체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과 일본 사이에 처음으로 맺은 조약, 그것을 기본으로 한 체제라고 하는 것은, 한일 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1951년도에 체결이 되었고 1952년도에 효력을 발휘했던 일본을 상대로 했던 평화조약인 것입니다. 근데 일본을 상대로 한 평화조약에 한국은 서명국으로 참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한 교전국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이른바 교전국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대일 평화조약에 한국은 초청받지 못했고 거기에 서명국으로 참가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즉 일본이 국제사회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한국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규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에서 이 문제를 아주 기본적인 것만 규정해 놓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일 강화조약, 대일 평화조약 4조라고 하는 건데, 4조 비항이라고 하는 게 재산 문제, 이 민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처리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즉 한국과 일본이 이제 분리됐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사람도 분리됐고 영토도 분리되었고 재산이나 청구권이나 이런 것도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그러한 조항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1965년의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65년 체제의 문제의 근원에는 사실은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계가 있어서, 이건 굉장히 또 법리적으로 조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 설명이 길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질문이 나오면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 한계 위에서 맺어졌던 조약이기 때문에 1965년의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한계를 품에 안고 내포하고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특히 이제 기본조약이라고 하는 거의 2조와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 1조와 2조의 그 상관관계의 문제인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하는 거의 정식 명칭은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입니다. 근데 이 기본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일 기본조약의 한계를 그대로 노정하고 있습니다. 왜 기본 관계냐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어떠한 관계도 없는 양국이 처음으로 조약을 맺을 때에는 이제부터 우호 관계를 맺자 그래서 맺는
우호 통상조약이라고 하는 걸로 보통은 시작됩니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전쟁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불행한 그러한 과거가 있어서 그러한 불행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맺는 그런 평화조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국가와 국가가 맺는 조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조약은 우호조약이거나 아니면은 평화조약입니다. 그런데 우호조약도 아닌 평화조약도 아닌 그렇지만은 국가 간의 기본 관계를 만드니까 기본 관계로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약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거였습니다. 즉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해서 여태까지 우리는 어떠한 관계도 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호관계 맺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냐? 당신과 우리는 한번 싸웠던 관계 아니냐? 그 싸웠던 관계를 청산하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평화조약을 맺자 그랬던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그걸 받지 못했죠. 왜 받지 못했느냐? 1910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리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그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그걸 받을 수가 없죠. 1910년에 이른바 한국병합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이것은 강제된 것이었고 국제사회에서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조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이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두고 사실은 아까 1951년도에 강화조약이 맺어졌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1년부터 65년까지 왔는데 이때까지 14년을 거치면서도 이 문제를 끝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제2조인데 여기에 이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겁니다. 1910년 8월 22일은 이 한국병합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조인한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표한 날은 2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술 국채할 때 국채일은 29일을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걸 조인한 그 시점에서 이미 이 조약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무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원천 무효다. 그렇지만 일본은 그건 일단 성립했다. 그리고 1965년까지도 어쩌면은 이거는 유효하게 존재했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입장을 해결했던 게 이게 이미라고 하는 말이었던 겁니다. 이미 무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다. 영어로는 already라고 하는 것이고 일본어를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어로는 모하야라고 하는 말로 이걸 갖다 해결했던 겁니다. 영어로 already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들어감으로써 이 애매한 그 시간에 관련된 부사구가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것이 1910년에 이미 무효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일본은 아니 1965년 시점에 이르르니 이미 이것은 무효가 된 거다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이 임의를 각기 편하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합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놔두고 그냥 가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agree to disagree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걸로 타협하자 이렇게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는 야 그냥 그렇고 그런 관계에서 우리 관계를 발전시키고 하는 것은 필요하니까 이건 건드리지 말고 가자 이렇게 해왔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2018년도 10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거에 대한 해석 문제를 때문에 그거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일본은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청구권 협정 문제도 바로 그러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내용이 그러니까 재산 청구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협정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걸 그냥 줄여가지고 청구권 협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약간의 트릭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청구권 협정이라고 부르는 데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숨어 있죠. 문제는 뭐냐면 제1조에서 일본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는 이것으로써 문제가 재산 및 청구권 문제죠. 이 재산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죠.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 많이 듣죠. 그래서 이게 무엇을 해결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한국 정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조와 2조는 명백히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동을 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피해 구제의 의미로서 일정한 금액을 지불을 했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박정희 정부라 하더라도 이 협정을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비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떳떳하게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해서 책임을 묻고 그 책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 금액으로 구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 우리가 왜 그러한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돈을 줘야 돼? 우리는 책임을 지고서 돈을 주는 게 아니야. 너희들 굉장히 지금 독립한 다음에 어려운 경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 독립한 이후에 고도 경제 성장을 갖다 겪으면서 어느 정도 돈도 여유가 생겼어. 이제는 우리가 너희들한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 너희들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금 도와줄게. 라고 하는 의미에서 경제 협력을 하는 의미에서 돈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사 문제나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다만 근데 한국 정부가 매번 청구권, 불법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것으로서 더 이상 이 문제는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렇게 여기다가 문장을 넣어놓고 도장 찍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일본은 이 해석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고 한국은 앞부분의 해석 가지고 지금도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서로 그렇게 해석하는 걸로 놔두자. 요거 그냥 또 이렇게 맞추려고 하면 또 싸우니까 이제 그냥 가자.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터진 게 지난 2018년도에 10월 달에 이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판도라의 상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냥 닫아놓으면은 괜찮은 거였는데 이걸 열물에 인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커다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만일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예측 가능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 이미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대법원에서 판결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예측이 가능했고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아주 심각하게 깊이 고민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없었다, 적었다, 미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일본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도 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배상과 경제 협력의 간격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막장 드라마 같은 걸 보게 되면은 부잣집 뭐 재벌집의 아들과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지만 굉장히 총명한 그런 여인과 사랑에 빠졌는데 이 재벌집의 이 집안은 도저히 이걸 갖다가 이 결혼을 갖다가 용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사가 작동을 하면서 재벌집에서 이 사랑하는 둘 사이를 끊어놓기 위해서 이 여자를 따로 만나죠. 그래서 안에서 뭔가 이렇게 꼬깃꼬깃 내면서 이거로 이제 관계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내는 돈 있죠. 이제 마치 이런 돈 같은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묻지 맙시다.
요거로 이제 끝냅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한국의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줄곧 그동안의 문제 제기였고, 그것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반영이 되어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의 희망이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965년 체제에 내재된 이러한 문제를 그러면 그동안에 방치해 왔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 이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90년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올해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학순 할머님께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나의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증언하신 지 30년이 됩니다. 그게 1991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전까지만 해도 이 일제시대의 식민지의 그 피해 문제를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일본에게 문제를 제기했던 적은 사실은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른바 이 군사적인 힘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강압적인 정치 체제가 있어 와서 이 민간 부분에서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어서 대일 외교에서 전혀 이러한 것들을 문제 삼지 않는 그러한 한일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1987년도에 이른바 민주화 혁명이 일어나고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그 무거웠던 한국 정부가 몸을 일으켜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91년도입니다. 근데 91년도부터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일본으로서도 이거는 정말로 문제는 문제인가 보다. 조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김학순 할머니의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아서 일본에서도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문제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일본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본도 당시에 탈냉전 속에서 역사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시민사회가 있었고, 그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소카 모리히로라든지 이러한 당시에 굉장히 이러한 시민사회의 역사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반응하는 그러한 정부가 이 문제를 일본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90년대 얘기입니다. 93년도에 호소카와의 이러한 표현, 그 다음에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고노다마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고노다마 나왔고, 고노다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건 사실로서 있었던 것이다. 이거 인정하겠다. 사실 인정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라야마 일본 총리의 담화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오부치 게이소 일본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의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거에서 저 문장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간 나오토라고 하는 일본 수상의 2010년도, 즉 1910년 한일 병합조약 100년이 되는 2010년도에 담화 속에서 저런 표현이 나왔던 겁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설명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갖다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아무튼 과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인정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고 반성한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 간 나오토 담화만 조금 더 제가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정치적 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의 한국 사람들은 그 뜻에 반해서 행해진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나라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긍지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이에 거듭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의 마음을 표명합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뜻에 반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던 겁니다.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이 한국이 일본한테 이 대한제국을 스스로 넘겨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사람들의 뜻에 반해서 행해진 것이었다.
강제적으로 행해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제성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 말을 풀어서 문장으로 여기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즉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 병합조약의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제가 근데 아까부터 1910년 조약을 한국 병합조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조약의 이름을 한일 합방조약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잘못 쓰는 표현입니다. 마치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1대1의 동등한 관계에 서서 이 두 개의 나라를 하나로 합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만든 조약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그러한 조어입니다. 한일 합방조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일파들이 이 조약의 합리성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조약의 원래 명칭은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입니다. 주어는 뭐냐?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병합한 내용입니다. 근데 일본은 강제로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죠. 대한제국 황실이 알아서 우리한테 갖다 바친 조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국은 이게 강제적으로 이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맺어진 조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해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담화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합니다. 고노 담화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고노 담화는 93년도에 나온 담화인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30년 되어 가죠. 이때 처음으로 이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인정이죠.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일본 국가와 일본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그랬었고요. 그렇지만은 일본은 당시의 군이라고 하는 말로 그 책임의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지금은 이미 일본의 군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본은 군대가 지금 없습니다. 군대라고 할 만한 것이 자위대는 있지만요. 그러니까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이라고 하는 걸로 조금 살짝 비켜갔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 난 다음에 제일 밑에 부분인데 이게 지금 가려서 잘 보이지 않네요. 어쨌거나 지금 맨 밑에 가려지지 않은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가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을 다짐을 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 해법을 얘기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거 무라야마 다마에 대해서는 또 내용을 갖다가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고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갓나우트 다음에 얘기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해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거는 이제 일본 이거 당시에 이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5년 12월 28일인가요? 그때 이제 지금의 총리가 된 기시다 후미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외상이었습니다. 외교장관. 외상으로서 한국에 와가지고 당시에 윤병세 외교장관하고 한 자리에 서가지고 이 합의에 대해서 구두로 보고를 했습니다. TV 앞에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 기시다 외상이 읽은 부분입니다. 뭐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린 고노다마의 그 문구를 가져왔죠.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은 일본국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그 위안부 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재단을 설립한다. 거기에서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일본 정부는 일본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되는 거를 거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본 그 여성 기금 문제 이런 것들 아시죠? 민간 기금으로 한다 이렇게 도망갔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문제를 제대로 인정을 하고 책임을 인정했으면은 일본 정부 예산으로 일본 국고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요청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예산을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전진이죠. 여기까지는 일부 전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세 번째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 양국 정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국의 피해자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 돼버렸던 것이죠. 더구나 요 윤병세 장관이 했던 요 발언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 특히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서 이것이 공간의 안녕 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일본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해결을 위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하는 것 등을 통해서 노력하겠다. 요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갖다가 비판하는 건 자제한다라고 하는 건 물론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도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에서 앞부분에서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즉 일본 군의 관여, 그 다음에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그리고 거기에 입각한 예산 조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없었던 것으로서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들어있지만 그렇지만 위안부 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를 치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것, 불가역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걸 약속한 것,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함구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준 것,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뒤에 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굴러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합의가 발표된 바로 직후에 이 기시다 외상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 합의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 조치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의 배상이라고 하는 걸로 간주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시다 외상은 바로 그날입니다. 기자회견에 나와가지고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즉 배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상이 아니며 그 금액의 성격은 여기에 그냥 나와 있는 그 문장 그대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장에는 어디에도 배상이라든지 사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일본 정부의 예산 조치가 어떠한 성격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해석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해석을 내리지 않고 단지 배상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래서 한국 정부의 이러한 애매한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이러한 합의에 대해서 이 지원단체와 피해자 지원단체와 피해자들이 반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외교부 차관이 이걸 설명하러 가는데 나눔의 집에서도 그 다음에 이 정의원 쪽에서도 이걸 받지 못해서 이 할머니들이 굉장히 화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그래서 이 합의에 이 파기나 재협상 요구를 그 이후로 줄곧 해왔던 겁니다. 물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유엔에서는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그동안에 이 문제 가지고 양국 관계에 굉장히 그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합의로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한 거에 대해서 환영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멘트가 나왔습니다. 이 앞부분에 성과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같은 유엔이지만 고문 방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거는 피해자 중심 접근의 피해자 중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 해결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충분히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의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해드리자면은 위안부 문제는 그동안에 90년대 초반에 이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이것이 줄곧 양국 간의 정부의 문제로 돼 있다가 2015년에 처음 겨우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 합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2018년도 10월 달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문제 때문에 이 강제 동원으로 인한 피해자의 문제, 즉 일본이 강제로 끌고 가서 노역시켰던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이 피해를 보상하지 못한 문제를 이제 와서 피해를 구제해야 되는 이 문제, 이 책임을 일본 기업에게 부과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제에 기반한 1965년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문제가 커지다가 이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터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재인 정부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걸 덮느냐, 일본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거를 덮을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라서가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그러한 이 운동이 축적돼 있고, 그 운동에 기반해서 이미 인식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일본 정부도 그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문제가 양국 간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정치로 풀어야 되겠죠. 그게 외교겠죠. 우리 정부는 굉장히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일본 정부에 다가가야 될 것이고, 일본 정부는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본 입장에서 이거를 협상 테이블에 와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지금도 이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다 해결되었다, 더 이상 일본 정부가 할 일은 없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만일에 이걸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 그래서 양국 간의 정치, 즉 외교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게 지금의 일본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한일 관계의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조금 앞서 나간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게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세한 설명하기 힘듭니다만, 이런 특히 올해 들어와가지고는 이 위안부 판결이라든지 두 번의 위안부 판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국제법 위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일본 정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한국 헌법이라든지 한국의 65년 조약 또는 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석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본 정부는 이게 한국의 그러한 국내법이나 헌법 문제 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약속한 그런 조약보다 상위의 해석을 내리면 안 된다. 조약이 우위에 있다. 국제법이 국내법이나 헌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이러한 상위의 법 인식으로, 법리적인 해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과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부시절에 봤던 교과서를 다시 들춰보고
그 사이에 뭐 지금 한 40년 지났으니까 그동안에 이 발전된 그러한 국제법 법리를 반영한 최신의 국제법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법에서 국제법 교과서를 중에서는 국제법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국내법을 완전히 무효할 수 없다는 그러한 온건한 이론론, 온건한 이원론 사이에서 수렴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지금의 현 단계의 국제법의 현 단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조약이 위에 있다, 국제법이 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교과서적인 인식으로 봤을 때 하나의 학설을 가지고 이게 마치 통일된 학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 헌법학계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니 일본 헌법학계에서는 헌법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더 위에 있어서 헌법으로 조약이나 이 관습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이거는 일본의 헌법학계의 특징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그 헌법학계에서는 아니 무슨 얘기냐, 헌법이 더 중요하다. 헌법을 바꾸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국민의 총의를 가지고 헌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바꾸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관 몇 명이 조금 공부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문제를 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국회에 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국회에서 비준을 하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리고 그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더 바꾸기가 쉽다. 문제가 생기면은 이렇게 바꿉시다 그래가지고 조약은 계속 바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바꾸기도 어려운 그러한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일본 헌법학계의 다수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헌법학계의 다수설을 따르더라도 헌법이나 국내법으로 일정 정도 조약을 해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학계의 그러한 다수설을 쫓아가서 얘기하더라도요. 더구나 일본 안에서도 지금까지 있어 왔던 몇 가지 판례들을 보면은 뭐 이것들을 갖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일본의 헌법에 준해서 조약을 해석한 그러한 사례들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게 스나가와 사건, 고가려 소송 이런 특히 이제 미국 또는 중국과 같은 이러한 강대국을 상대로 해서 일본이 내렸던 여러 가지 판례들인데 그러한 판례들에서 일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견지하고 있는 일본 안에 일본 정부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일본 안에의 사법적인 판단, 일본의 헌법 이게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조약이나 국제법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례들이 일본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일본은 일본 안에서도 이러한 판례도 있고 그러한 법리적인 해석도 있고 그러한 교과서적인 인식도 있으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더 이상 외교로서 풀 것은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지금의 일본인 것이죠. 그게 이제 뭐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이 강압적으로 나오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소미아로 대응하기도 했고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뭐 문희상 법안이라고 하는 거 나왔죠. 이 문희상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국 정부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 삼권 분립에 따라서 이 사법적인 판단이 있고 정부의 해석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양자가 이러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자들은 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입법부가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입법적인 그러한 처리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 그랬던 겁니다. 그게 문희상 법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문제는 굉장히 정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여기서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이게 뭐 포인트가 안 됩니까? 이 일본 기업,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의 책임 인정과 사죄라고 하는 것을 아주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거 없이도 그냥 해결이 가능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피해자들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결국에는 지금 이 법안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겁니다. 지난 19대 때 안 됐고 지금 굉장히 이거는 재론하기 어려운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거 뭐 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정부의 문제는 지금 이 2015년 합의, 특히 이 합의와 관련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식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들어가지고 갑자기 우리 정부가 태도를 변경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 합의는 정부 간 합의로서는 유효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입장과 피해자 중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으로서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후자를 더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이게 2015 합의의 그 폐기나 재협상을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거는 정부 간의 합의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모순되는 입장이 두 개가 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보지 못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약간 모순되는 그러한 입장이 동시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문제로 이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정치, 즉 외교, 일본과의 정치의 문제로 이게 존재하고 있고, 또한 이게 사법적인 처리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사법적인 절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현금화라고 하는 이 어떤 누군가의 표현에 의하자면 이 시한폭탄의 문제인데, 언제 터질지 모를, 만일에 이게 현금화가 완전히 되어버리면은 일본 쪽에서는 더 이상 한일 관계를 갖다가 일본 정부로서는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심하게 말하는 사람 뭐 단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러한 폭발성이 있는, 휘발성이 있는 그러한 법적인 처리라고 하는 문제, 이 세 가지의 차원,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이 세 가지 차원이 동시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하는 버릴 수 없는 이 원칙에 부합하는 최적해를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한국 정부의 어려움인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죠. 그렇지만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피카소의 그림을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입체파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즉, 어떠한 그 눈에 보이는, 시각으로 보이는 이 모습을 복합 관점, 즉 입체적인 관점에서 이걸 그릴 때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 속에서 나온 거였죠. 이 여러 가지 그 여인들이 있는데, 여인들의 모습 중에서 이 여러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앉아 있는 그 여인의 얼굴을 좀 봐주십시오. 좀 기괴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피카소가 보기에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즉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이러한 것을 하나의 화폭 위에 옮겨 놓으려면은 이러한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피카소의 생각이었습니다. 뭐 입체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죠. 근데 바로 이러한 해법이 지금 우리한테는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사법적인 절차를 완결하는 것만이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의 정의를 관철시키는 것만도 현실을 온전히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정치로만 이걸 풀려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된 해법이 아니다. 그동안에는 이 인권의 문제를 정치로 풀다 보니까 기브 앤 테이크의 그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고, 그래서 인권이 막 이렇게 재단당하는 그러한 해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러한 서로 다른 벡터를 보고 있는 이러한 공간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깨끗하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익숙한 그러한 해법이 아닐 겁니다. 굉장히 기괴한 해법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기괴한 해법으로서 이걸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고도의 상상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위안부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를 더 제기해 드리자면은, 이 과거사 문제 가지고 굉장히 1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좀 뒷부분은 좀 이렇게 편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먼저 여기를 갖다가 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합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약도 아니고요, 협정도 아닙니다. 이거는 구두로 보고했을 뿐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게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계속 여기에 법적인 효력의 문제를 강조를 하면서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이 따른다 계속 일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외교장관이 그냥 TV 앞에 서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한 거를 그냥 구두로 얘기했을 뿐이고, 이게 어떠한 식으로도 문서로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공히 인정한, 양국 정부가 인정한 그러한 문서로 남아있지 않은 건데, 말로 했을 뿐인 이런 그러한 구두의 합의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이미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제법 학계에서도 이거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간극을 메꾸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해법을 좀 생각해 봅니다. 이거를 먼저 법적인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문서화하려면 일본 정부의 사죄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게 표현돼야 되고, 그것이 거기에서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이 거출되었던 10억 엔이라고 하는 돈의 성격이 보다 더 명확하게 일본 정부의 해석으로서 이게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문서로 삼아서 그거를 합의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외교장관이 구두로 얘기했던 것은 이러한 절차를 남겨놓은 로드맵을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행하는 거다. 합의문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하느냐. 피해자들이 지금 가장 억울해하는 게, 아니 나는 못 들었다. 일본 정부가 사과하는 걸 난 듣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아베 내각 총리 대신이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으로서 라고 문장은 되어 있지만 그 문장은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남아있지가 않고 단지 허공으로 기시다 외교장관이 그거를 얘기를 했을 뿐이고, 아베 당시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국민의 대표로서 한국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에게 사죄했다라고 전화로 얘기했지만 전화로 얘기했다는 그 내용도 어디에도 문서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전화했다는 얘기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문서로 남기는 그러한 작업이 먼저 돼야 되겠고, 그러려면 일본 정부의 진지한 그러한 사과 표명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만일에 그게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그러한 그 합의에 따른 그러한 책임 이행을 한국 정부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그 워딩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문장 그 자체로 이해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문제를 더 이상의 문제 해결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닫아버리는, 미래에서 닫아버리는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태인 관련 문제 해법이나 이런 것들 다 그렇지만은요. 그러니까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굉장히 큰 문제여서 미래로 닫힌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의 해석을 지극히 좁혀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상기 이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당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는 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위안부 문제만이 여기에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금전적으로 일정 정도 혜택을 베푸는 것, 이것으로서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상처 치유, 명예를 존중하는 것들, 이러한 작업들은 이 합의의 바깥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걸 해석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냐? 이 고노다마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물론 고노다마의 이 기본 정신 위에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 정신 고노다마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이 있어서
계속 거기서 연구를 하고 새로운 사실을 발굴을 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계속 기억해 나가는 그러한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홀로코스트의 그 해결인데, 그것을 여기에도 원용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연구를 하고 역사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을 하고 기리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그러한 근거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10억 엔이라고 하는 것이 쓰인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사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 예산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해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과거사회법의 행동 대 행동의 제1단계입니다. 이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2단계로 옮겨갈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1965년 체제에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다 해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2015년 합의를 우리가 인정하고 거기에서 일본 정부가 추가적인 그러한 조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합의를 이행하는 걸로 나간다고 한다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예산 조치로 취했던 10억 엔이라고 하는 것이 추가적인 조치로, 즉 1965년도에 해결되지 않은 추가적인 조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1965년 체제를 일본 정부가 해석해 왔던 기본 전제가 무너지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일본 정부와 함께 1965년 체제에 남아있는 그러한 나머지 문제를 풀어나가자라고 하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즉 2015년 합의를 지렛대로 삼아서 일본 정부가 주장의 가장 약한 고리를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정부는 65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끌어올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국제법 위반론이라고 하는 걸 취하하게 하면서 문제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라고 하는 것은 2010년 간나오또 담화를 재확인하는 것으로서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2010년 간나오또 담화가 있다 그랬죠. 이건 일본 정부의 내각 결정입니다. 내각의 결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것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도요. 아베 정부도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죠.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걸 인정한다. 그게 값어치가 있다. 이 담화가 소중하다. 이런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고노다마 부정하고 싶고 간나오또 담화 부정하고 싶고 그랬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국회에서나 아니면은 외교의 현장에서나 간나오또 담화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유효합니까? 고노다마 유효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공식 입장으로서는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거를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그러한 담화가 아니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발전된 그러한 형태로 새로운 선언 속에 한국과 일본 정부가 공히 인정하는 그러한 문서로 남기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항상 그 근본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1965년 조약과 협정의 문제점, 그리고 그 기반이 되고 있는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의 가장 커다란 한계를 최종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3단계인데 제2의 한일 공동선언을 채택하는 걸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일본 정부가 특히 이제 기시다 정부가 이 사죄 반성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10억 엔이라고 하는 돈의 의미를 갖다가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거를 이제 이끌어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그게 하나가 문제가 되겠고, 그것이 만일에 일본 정부에서 이게 표명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럼 2015년 합의 좋다, 그거로 나아가자라고 우리 시민사회가 거기에서 합의를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서 그러한 입장에 이 합의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적으로 그러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이게 따로따로 있지 않고요. 이게 양자 간의 그러한 게임인데, 국내 게임을 하면서 외교를 하는 것이 이게 외교의 지금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러한 양자 간의 게임을 해나가면서 이쪽도 이 미래의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로드맵의 고를 확인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해법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이 사실은 지금 그 기초들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더구나 일본 정부가 계속 이렇게 회피하는 문제가, 아니 식민지 지배를 반성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건 제국주의 시대의 일반적인 그러한 형태였고, 아니 뭐 영국이 인도나 버마나 저 케냐나 이런 아프리카 지배에 대해서 사죄한 적, 반성한 적이 있느냐?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식민 지배에 반성한 적이 있느냐? 베트남이 무슨 프랑스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 대해서 반성한 적이 있느냐? 일본은 그러한 제국에 비하면은 이건 오히려 일본은 여러 가지로 그나마 많이 뭐 해왔던 나라인데 뭐가 문제냐, 이런 얘기들을 일본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2001년도에 식민지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노예제에 대해서 반대했던 더번 선언이 있고요. 이것은 식민지 지배 노예제의 문제는 시간을 소급해서 책임을 충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는 언젠가는 이러한 태도를 갖다 변경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일본 정부도 국제사회에서 명예롭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지금의 경향이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리비아에 대해서 이러한 전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탈리아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니까 일본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거사 가지고 1시간 해버렸네요. 이제 현재 평화 프로세스의 문제와 미래 해법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이 평화 프로세스에서 왜 일본이 의미를 갖는가, 일본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부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생각을 안 했을 것이고, 적당히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일본은 아주 밀접하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사 문제와 지금 얽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우리 정부가 지금 문제를 더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신중하지 못한 그러한 외교 때문에 그랬을 수 있겠는데요. 어려움 속으로 우리가 스스로 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2018년도에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두 번의 기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도, 1998년도의 기원입니다. 1988년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7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른바 크로스 승인, 교차 승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그러한 국제 환경을 만들자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소련과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맺고, 북한은 일본 그리고 미국과 국교를 맺는다, 이렇게 교차로 서로 국교를 맺자라고 하는 것이 이때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는 그럭저럭 92년도까지 일정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대공산권 외교도 커다란 진전을 보였습니다. 소련과 국교를 맺었고 중국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일본과 교섭을 하다가 좌절이 되었고 미국하고는 교섭도 못했습니다. 자,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커다란 외교적인 실패였습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종래에 자기의 든든한 뒷북이었던 중국과 소련은 저쪽으로 갖다 붙었고, 우리는 저쪽에서 하나도 우리 편으로 끌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어쩌면은 북한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회하기 위해서 손쉬운 해법으로 핵 문제,
핵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수교나 북일 수교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보상의 문제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교환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환제죠. 북일 수교, 북미 수교와 핵 포기라고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게 상호적인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동시에 이게 진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포기 먼저, 그 다음에 북일 수교,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문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이 이렇게 개재되어 있다,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인식했어야 되고, 이러한 구조를 일본도 인식하도록 우리가 이끌어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을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평화 프로세스는 98년도에 시작됩니다. 이것은 98년도에 한일 공동선언으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다란 그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시작됐던 건데요. 한일 관계를 먼저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로 나가서 2000년에 남북 공동선언을 만들고, 이렇게 한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본을 조율하고 북한을 조율하면서 일본과 북한이 서로 접근하게 만들어서 북일 공동선언을 만들도록 이끌어갔던 게 이 98년도에 시작됐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4년 동안에 일정한 진전을 했던 것이죠. 98년도에 한일, 2000년에 남북, 2002년도에 북일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아주 귀중한, 소중한 그러한 성과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북일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는 그러한 일본의 행동 또는 북한의 행동도 그 시발점은 한일 공동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동북아시아의 평화 삼각형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북한, 한국, 일본으로 구성되는 이러한 삼각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한국 외교로서는 그런 의미에서 남북 관계와 한일 관계를 동시에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거의 법칙과도 같은 그러한 것을 저는 발견을 했고 이것을 늘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남북 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던 것, 한일 관계를 방치했던 것,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했던 것, 이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게 됐던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 또는 북일 관계에서 나오는 악화가 남북화에서 나오는 양화를 이 구축해 나갔던 것, 이게 그간의 경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일본의 안보 구상에서 봤을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일본이 나서서 미일 동맹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 속도를 조절해야 되겠다. 일본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미국만 따라가는 그런 이 하위 행위자가 아니라 일본이 적극적으로 행위자가 되어서 미국을 끌어들여서 행위를 해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가 막 나가고 있는 거, 이거는 일본이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이렇게 상대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마침 그 일본의 G20가 일본 오사카에서 6월 30일 날 있었는데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6월 30일 날 G20가 끝나고 난 다음에 6월 30일 날 여러분들 판문점에서 이때도 이제 뭐 싱가포르 이후에 뭐 하노이 이후에 굉장히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재가동시키는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움직임을 보자마자 7월 1일 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발동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단지 일본이 대법원 판결에 반발을 해서 역사 문제에 대한 보복으로만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지정학적인 대변화, 대변동,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일본이 취한 그러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일본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문제가 아니라 즉 역사와 지정학을 동시에 보면서 하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이 깊숙이 개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이렇게 배제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한국의 행동에 대해서 엔티를 걸고 제동을 걸려고 했던 그러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이 한반도에 그러한 한반도가 주체가 돼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일본이 숟가락 얹혀 놓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서 그냥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깊이 이 문제를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게 한국 전쟁과 한국 전쟁에 일본이 굉장히 깊숙이 개입해 있었고요. 사실은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문제와 불완전한 그러한 근대화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분리가 되어서 이들이 서로 이 협력 관계를 이루지 못했던 것, 지리적인 분단 때문에 이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했던 것이 그냥 전쟁으로 발전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식민지의 문제, 불완전한 근대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깊숙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민지 문제는 그 연호는 러일 전쟁입니다. 불안정한 근대화의 문제는 그 연호는 청일 전쟁의 문제입니다. 한국 전쟁은 그러니까 청일 전쟁, 러일 전쟁에 남겨놓은, 왜곡된 형태로 남겨놓은 그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벌였던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반도의 국제 전쟁에 일본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는 150년 동안 한반도에서 일본이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그러한 개입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문제로서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접근했어야 된다. 그것은 정전체제,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 전쟁의 논리를 강요하고 있는 그러한 정전체제를 극복하는 그러한 노력인데,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에 내포되어 있는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노력이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깊은 역사적인 고민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 한계를 노정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만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3분 동안만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지금 수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본과 대등한 관계가 되었다. 과거처럼 이제 양보하지 말자. 일본에 대해서 말할 거는 말하고, 그리고 떳떳하게 우리가 주장하고, 만일에 일본이 이걸 걷어찬다고 한다면은 좋다. 그거로 나가자 우리도. 이런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대일 관계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중견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외교를 한다고 한다면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일본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견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다자적인 그러한 협력의 틀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외교를 함으로써 그 안에서 이익을 공유하고 거기에서 생존을 갖다가 모색하는 그러한 외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약소국 외교가 아닌 중견국 외교. 중견국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 군사적으로는 6, 7위, 경제적으로도 6, 7위, D10, 무슨 G10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국제사회를 리드해가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자적인 그런 협력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외교의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장점을 발휘하고 있는 게 일본이고, 일본과 함께 이러한 외교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은 파트너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중견국 외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일본을 상대로 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서 만일에 우리의 국가적인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지정학적인 그러한 국익을 추구하는 데서 우리는 미중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미중의 그러한 충돌이라고 하는 것도 지정학의 한계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요. 지정학에서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가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국제정치, 국제질서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정학이 아니라 이제는 지질학으로 가자 또는 시정학으로 가자.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인 공간을 가지고 하는 정치학인데요. 지질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지구의 그러한 연령을 따지는 그러한 지질학의 문제고 이거는 환경학의 문제거든요. 지금 새로운 시대로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인류세의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성숙한 인류세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 그린, SDG,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린 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어떤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의 협력의 이 접촉면을 늘려서 일본으로 하여금 일본도 역시 한국이랑 이런 부분에서 협력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일본을 이끌어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일본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외교 능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의사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일본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한일 관계를 크게 전환시키고 그럼으로써 이 지역의 국제 질서를 갖다가 좀 전환시키는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가는 거기에서 한국이 주동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뒷부분은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서 주파해 버렸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질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을 좀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미진합니다만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한일 합방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병합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합친다라고 하는 의미. 합방이라고 하는 거는 합친다라고 하는 의미에다가 나라 방자를 써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됐지만 병합이라고 하는 거는 포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한국을 병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조약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국 병합 조약이라고 부르는 게 정식 명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서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가 돼서 하는 것이 특히 이제 미래 구상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간다. 근데 현실적으로 정서가 서로 간에 굉장히 나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사실은 조금 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되었던 동아시아 연구원과 한국의 동아시아 연구원과 일본의 언론 NPO라고 하는 이 단체가 기관이 합동으로 인식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올해가 아마 9년째인가 그럴 텐데요. 이 양국 간에 이제 친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약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일본도 약간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젊은 20대 이하, 그러니까 29세 이하의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굉장히 다르고요. 재작년과 작년 물론 달랐지만. 그런데 이 조사를 보게 되면은 60대 이상이 전체 그 조사 이 대상에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9세 이하는 10%가 안 되는 그런 작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식이 굉장히 변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러한 비율 속에서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갖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0대, 20대가 가지고 있는 일본에 대한 인식 또는 일본의 10대, 20대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극적으로 변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10대, 20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아주 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도 일본을 뭐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일본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심으로 예컨대 도쿄의 뭐 예컨대 뭐 9 to 5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게 뭐 젠더 바이어스가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 그러니까 일본의 도쿄의 대도시의 남자들의 인식과 지방의 청소년 또는 지방의 여성들의 인식과 이거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른 일본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한일 관계의 대전환의 세 전위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전위, 지방과 여성과 청소년 이렇게 이 부분은 굉장히 다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한국의 공공 외교 같은 걸로 이들을 갖다가 조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걸로 큰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여러분들 특히 이제 역사 문제 같은 걸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만나면은 걱정들을 많이 해요. 이 한일 관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얘기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 여론조사에도 나타나는데요. 일본이 좀 얄밉다, 좀 친근함을 못 느끼겠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한일 관계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한일 관계를 좀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이 올해 나왔던 역사 그 관련 이 문항 중에서 굉장히 제가 그 관심 있게 봤던 것은 이 역사 문제와 이 미래 관계에 대해서 물어봤던 문항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역사 문제를 풀지 않고 한일 관계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해답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역사 문제 풀고 그래야만 한일 관계의 정당한 바람직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왔었는데요. 올해는 미래를 함께함으로써 미래 협력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거꾸로 과거사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지를 제시한 그러한 사람들이 꽤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달리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그게 이제 정서 문제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생존하지 않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도 결국에는 두 가지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피해자 없는 시대를 준비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고 피해자가 얼마 이제 안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나마 생존하고 계실 때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두 가지 트랙을 가지고 이것도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앞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피해자 없는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유태인 문제와 관련해서 나왔던 건데요. 피해자가 다 돌아가셔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생존된 피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없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이 방법으로 기억의 정치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흩어져 있는 기억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어떤 역사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리는 공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리는 공간을 만드는 것.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 기억의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그 기억을 재구성하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교육과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과제다.
이것을 만드는 것이 아마 피해자분들도 원하는 것이고, 그들이 일본의 사죄만큼이나 바라는 것, 미래로 열린 해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인데요. 여기서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우리가 문제로 삼고 기억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일정 정도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시간을 갖다가 만드는 것, 뭐 기림절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가 계시는 동안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중심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가 원하는 거 그대로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예컨대 일본의 이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 뭐 저 민간 기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았고, 60몇 명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받지 말자 이렇게 운동을 할 때에도 그런 분들이 받았고, 그 받으면서 충분히 납득했고, 아니 일본의 국가가 하는 것보다 일본의 국민이 사죄하는 게 더 소중한 거 아니냐. 나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난 받았다. 나의 과거의 문제는 여기서 끝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도. 그리고 또 이번에도 2015년 합의 이후에도 이 일본 정부가 냈던 그러한 예산 속에서 이걸 받은 사람들이 있다. 이걸 받음으로써 내 인생에서는 이제 일정 정도 이걸 갖다 끝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 그런 피해자가 있는데, 그런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거는 오히려 피해자 중심 접근에 모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피해자가 원하는 걸 그대로 해주는 게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아니고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은 피해자의 내레이션, 피해자가 말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 피해자가 얘기하는 것이 일단 옳다라고 보고 그것으로서 구성을 하는 거, 그렇게 노력해 보는 거, 이게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우리가 보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해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제기에 입각해서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거, 이게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겠죠. 지금 같으면은 뭐 살아계신 생존자 중에서 가장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분이 이영수 할머니신데, 그 이영수 할머니께서 지금 바라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어요. ICJ에 가자 그러셨고, 최근에는 고문방지법 협약으로 가자. 이거는 뭐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일로 가자, 이렇게 주장들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게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수 할머니의 목표는, 내가 사과를 듣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들리는 형태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 정부의 대표가 국제사회가 인식할 수 있고, 국제사회가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사과하는 것이 목표다. 내가 그걸 듣고 싶다. 이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생존자인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사죄를 직접 자기가 듣는 형태로 받고 싶다. 이거는 뭐 목소리로 나오면 제일 좋지만은 적어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는 자가 문서로 만들어서 그거를 사죄의 어떤 그 서한으로 남겨서 전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도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일본 정부가 만일에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복합 공간을 만드는 거,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걸 만드는 거. 요즘에 뭐 라키우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아카이브, 그 다음에 뮤지엄, 이러한 세 가지의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기리고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거, 이게 또 하나의 목표가 돼야 되겠죠. 뭐 이거는 뭐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예컨대 강제동원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문제로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이 상징적인 그러한 공간, 그러한 근거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몇 번 반복해서 보는 영화가 있는데요.
더 리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책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독일의 그 이 홀로코스트 관련한 영화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몇 번 다시 보면서 그 이 해석의 두께가 좀 이렇게 두터워진다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홀로코스트의 책임을 지고 이 뭐랄까요? 그 이 종신형을 살고 있던 이 책임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받는 일정 정도 이제 그 이 감옥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뭐 노동 같은 걸 해가지고 일정 정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이라도 모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피해자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유태인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뭐 얘기는 길지만 어쨌거나 그분이 이제 그 석방되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나오기 바로 직전에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을 하면서 이제 이 돈을 전달해 달라고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이 홀로코스트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유태인 단체에 가가지고 이 돈을 전달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신 그 피해로 돌아가신 분의 따님이죠. 그러니까 차세대입니다, 이미.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 없는 시대의 피해자 중심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그 따님이 그걸 이제 그 받고서는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죄와 용서 중에서 사죄라고 하는 것이 거부당했구나. 용서하지 않는 그러한 범죄라고 하는 거를 고발하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걸로 봤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 뒤에 장면이 있었는데 그 뒤에 장면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돈은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돈은 이거는 당신이 아무데나 가가지고 이걸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쓰세요. 다른 단체에 가도 좋겠죠. 그러면서 이제 돈은 돌려줍니다. 그렇지만 그게 들어있던 캔인데요. 이 캔은 내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습니다. 이 양철통입니다. 근데 그 양철통이라고 하는 게 이 아이가 이 유태인 시설에 수용돼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 양철통이랑 비슷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돌려주면서 양철통은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철통을 그 자기 어머니와 함께 있던 그 사진, 가족 사진 앞에다가 그걸 갖다 놓는 걸로 이게 끝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억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기억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용서를 받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본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기억을 재구성하도록 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용서의 최종 단계다.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그건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죄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북 관계, 한일 관계가 제가 이제 그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의 과정이다 이게 말씀드렸는데 뭐 크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것, 그 전쟁의 총괄적인 이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전체제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이고 뭐 그런데 거기에는 그 전쟁의 극복이라고 하는 것에는 역사적인 연원이 있어서 이 일본이 한반도에 뿌려놓은 근대 이후의 여러 가지 모순들을 총체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게 민족주의를 완성해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최종적인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 가지 이것만 가지고도 뭐 대학에서 1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라고 한 민족이 우리의 근대 국가를 갖다가 만드는 그러한 운동, 프로젝트로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19세기 말에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일본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 이게 왜곡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의한 개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처음으로 자주 국가로서 자주의 나라로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지만 그때는 자주라고 하는 것을 실현시켰지만 근대화라고 하는 거는 한없이 0에 가까운 상태에서 자주국가가 됐던 겁니다. 일본에 의한 개국에 의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디지털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근대 0, 자주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1910년도에 와가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이번에는 근대가 시작됐는데 자주는 0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민지하에서 아무리 근대적인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식민지 근대화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이 근대가 100이 된다 하더라도 자주가 0이기 때문에 곱하면 0입니다. 이런 관계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와 근대라고 하는 것이 0과 1, 1과 0의 관계로 만들어진 거. 근데 이게 일본에 의한 개국, 일본에 의한 식민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이 민족주의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자주와 근대라고 하는, 근대 국가가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이 자주와 근대라고 하는 두 가지 과제가 분리가 되고, 이게 상쇄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됐던 것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일, 반일, 부일, 친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스펙트럼 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총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질곡을 벗어나야 되는데, 마치 자주화를 무한으로 끌어가는 것이 이러한 질곡을 벗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개는 반일주의자들이겠죠.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모순 관계에 있는 거를 더 큰 모순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관계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남북 관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남북 화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정도로 반일주의자가 많습니다. 일본 문제는 제끼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꾸로 한일 관계 중요하다, 한미일 관계 중요하다, 이 북한 문제도 있고 중국 문제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 이대로 놔두면 되겠느냐, 역사 문제 있어도 한일 관계 그냥 가져가자, 역사 덮고 가자, 이런 사람들, 한일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 중에는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북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결국 둘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한일 관계를 개선해 보겠다는 그러한 노력도 실패할 수밖에 없겠고요. 남북 관계를 위해서 일본을 제껴놓자라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역사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 봐서도 이거는 동시에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이걸 동시에 풀 만한 그러한 능력도 안 됐고 여력도 안 됐고 그러한 구조의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몇 번 있어 왔던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조를 이해했고요. 어느 정도 그러한 능력도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순에 빠져 있는 우리의 민족주의를 좀 이렇게 제3의 방식으로 이걸 갖다가 못 넘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방식으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결해야만 일본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미중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미중 관계, 일단 제가 보는 미중 관계는 이렇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쓰지 않고요. 지금 전략 경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 표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1대1로 강대강으로 붙었기 때문에 어느 쪽인가는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지에 대해서 저는 그건 옳지 않다, 그러한 선택지를 갖다가 제시하는 건 옳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아마도 그런 단계로 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설명하면 길어지는데요. 이거는 일본의 상당한 정도의 전략가들도, 그게 리얼리스트건 아니면은 자유주의적 입장이건 간에 일본의 상당한 전략가들이 보는 국제 정세도 국제 질서의 그 전망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일본도 지금 완전히 미국한테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도 하고 미국의 능력을 의구심을 가지고 보기도 하면서 일본이 미국만 완전히 쫓아가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일본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 거에 일본판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 안미 경중 지금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오히려 안미 경중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보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소중하니까 함부로 대만 문제 같은 걸로 너무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일본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중 관계에서 특히 지정학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10 중에 8 정도는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정학 파탄이다. 지정학은 더 이상 이 세계 질서를 설명하는 유효한 그런 학문의 틀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한미일 관계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한미일 관계가
과거처럼 냉전기처럼 이렇게 한반도의 그 가운데에서 대립하는 그러한 한미일 관계, 그리고 북중러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4월 달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에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했던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바이든 정부 들어가 가지고 이제 한미일 관계를 복원시키는 게 미국의 그 외교의 동북아시아의 굉장히 기본적인 목표였는데요. 그쪽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한미일 관계 중요하다, 한일 관계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특히 이른바 리얼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미일 관계, 지금 재구축되고 있는 한미일 관계를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지금 관계를 지금 복구시키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이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과 한국에게 대만 문제를 아젠다를 놓고 한국에게 설득시켜서 먹게 만들고 일본에게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문제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중국 포위망에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를 미국이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끌려 들어간 측면이 있죠. 근데 일본은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시해 놓고 미국으로 하여금 설득을 시켰습니다. 미국 혼자 들어가지 말고 미일 동맹만 중요하지 않고 아시아 전체적으로 미국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일본이 끌고 왔던 겁니다. 그걸 바이든이 받았습니다. 한국도 받았습니다. 인도 태평양 받았습니다. 한국을 뭘 내놨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받았고 일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 내놓고 두 개씩 받은 그런 상황으로 한미일 관계가 지금 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냉전기처럼 이게 위계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한미일 관계가 아니고요, 상당한 정도로 수평화되어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 남북으로 지금 가까스로 열려 있는 형태로, 즉 한미일 중북러가 이렇게 냉전 상태처럼 이렇게 대립하는 갈등하는 그러한 관계로 가지 않고 가까스로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아젠다로 내걸고 양국이 그걸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로 이 관계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과거처럼 그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알레르기 가지고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것만이 우리의 뭐 살길에 돼가지고 붙을 필요도 없고,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한미일 관계를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미중 관계를 보는 게 좋겠다.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보는 게 우리에게 조금 더 이 뭐랄까요, 이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이 선택지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포스트 아베였는데 그 말씀 못 드렸네요. 지금 요번에 그 기시다 정부, 그 내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아베 2기 정부다, 2.5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물론 아베와 같은 그러한 그 굉장히 강경한 그런 보수 우익들이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이 그러한 영향력을 차단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당 인사와 내각 인사를 통해서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아베가 완전히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조금 낮은 포스트로 다들 임명을 해놓고 아베와 다른 입장의 좀 보수 인맥들,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이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조금 전면에 놓고 인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약간 과거와는 다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약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 한국 때리기가 이제 일본에서 먹힐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이렇게 그 뉴스를 통해서 좀 과장되게 전달되어 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치 전부 그렇게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선거를 할 때 어느 나라 다 그렇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이런 더구나 이제 그런 그 어느 정도 큰 나라들은 외교는 상당한 정도로 뭡니까 그 순위가 낮습니다. 이 쟁점 중에서는요. 그 중에서도 한일 관계는 더 낮은 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 중에서 중요한 것은 예컨대 미일 관계라는 이런 것들이고, 일본 쪽에서 보면은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을 갖다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테마이기는 하죠. 그 아베 때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좀 그게 약발이 다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베 때
굉장히 이러한 아베가 했던 그러한 반한적인 그러한 이 여론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 신문지에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신문지에 그런 그 문제 제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일본의 리버럴 계통인 아사히와 마이니치 같은 데서는 대놓고 아베의 대한 정책은 실패했다, 이건 문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대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그리고 뭡니까?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여성이나 청소년들은 전혀 다른 그러한 이 지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베가 아베나 그런 사람들이 시도하는 그런 여론몰이에 이 뭐랄까 드러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게 커다란 이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요. 자기들끼리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베식의 그러한 정치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본 국민 안에 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포기해 버리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러한 그 대일 공공 외교라고 하는 거를 전개를 하면은 충분히 뭔가 이렇게 변화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저는 한국도 일본도 사실은 이러한 내셔널리즘보다는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치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들에게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기후변동이 더 커다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들에게는 피부로 다가가는 문제가 아닐까. 지금 예컨대 그 젊은이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목소리도 기후변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목소리 이외에는 조직화된 목소리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국익 중심의 그러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피부에 와닿는 위기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피부에 와닿는 위기에 반응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거에 반응하는 시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과 어떻게 연대를 할 것인가,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다른 세계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력이 우리한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